알고 싶었다. 주목받는 자리에서도 고요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천천히 달려야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누구를 웃게 해야 하는지, 무엇과 손잡아야 하는지. 지금 당신은 되고 싶었던 당신인가? 나는 그렇다.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한국 온라인 토론의 부활을 위해 아이토론닷컴에서는 논객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국에서 진정한 온라인 토론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아이토론닷컴은 다릅니다. 토론은 틀림을 가리는 게 아니라 다름을 밝히는 것입니다. 토론은 OX 게임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찬성 반대로 가릴 수 없기에 아이토론닷컴에서는 평점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읽고 평점만 주셔도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토론, 토론의 프리미어 리그. 토론을 해도 평점만 줘도 푸짐한 상금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이토론닷컴으로 오십시오. 이번 방송은 마이크 문제로 인해 음질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117회 인권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자기소개로 시작한 날입니다. 전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세상에 많은 덕들의 관심이 많은 덕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너무 많이 바꿔서 헷갈리는 남자 깡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한 주간 다 잘 보냈죠? 오늘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에피소드냐면 지난번까지 영화 특집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영화 특집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걸로 오늘부터 시작할 건데, 이젠 영화 안 하겠죠? 그렇지. 애니메이션을 하면 애니메이션을 해도 맞지. 영화는 할 수 없다는 영화는 하지 거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전체 주제를 못 정했어요. 그래서 이번 회의 주제는 놀랍게도 인권입니다. 인권, 두동. 내 거야. 김도인이 자꾸 두동 자기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인권 특집으로 김도인이랑 깡 선생이 놀라운 걸 준비했다고. 콜라보입니까? 네. 기대해도 좋다. 역대급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번 주는 인권 특집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광고요? 제18회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기간은 10월 21일 금요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고요. 상영작은 41개국 222편입니다. 상영관은 한국만화박물관, 부천시청, CGV 부천,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네. 그래. 근데 여기 부천에서만 하는 건 아닌 것 같네? 네. 부천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서울에 있는 분들 접근하기 쉽게 메가박스 코엑스에 있는 거기서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홈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들어가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 코엑스 이런 건 아니겠죠?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인권 특집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 해주신다고. 뭐 해주실 겁니까? 인권님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초 소양 아닙니까? 인권하면 또 제가 또 한인권 합니다. 어떤 인류애적 사랑과 어떤 동물권까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인권 선생님도 좋아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모든 인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어떤 걸 우리한테 말씀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깡쌤이랑 같이 하게 돼가지고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인권이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정말 인간으로서의 인권도 있고 네. 노동자로서의 인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소수민족이나 인종적인 민권도 찾을 수가 있고 남녀 했을 때 성별에 대한 인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주가 넘어서 그걸 오늘 한 번에 다 다루기는 어려워서 예.
특정 장소와 특정 시대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요? 네네. 오. 깡쌤이 항상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계 바늘을 돌리는 걸로 해서 저희가 한번 그게 그러니까 한국의 현실을 다루면 너무 직접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논점도 그렇죠.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란에 대한 상황을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란의 이제 근대화 시기부터 현대까지 이르기는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근현대에서 네네. 발생하는 뭐 인권에 대한 문제를 해주시겠다. 네. 그래요? 이란 하면 또 제가 또 이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요? 농담입니다. 네. 이란 농담 좋지 않아. 오늘 진짜 받아주기 힘들다. 서로 주고받기가 너무 힘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소가 바뀌어서 근데 그런가? 이란 한국엔 좀 낯설지 않습니까? 근데 테헤란로가 있잖아요. 테헤란로. 네네.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오늘 역사를 하다 보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이란이랑 되게 관계가 좋을 때가 있었어요. 서방 세계와 이란이 굉장히 친했을 때 우리나라도 수교를 맺고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이란의 그 테헤란에 서울로를 만들고 서울 한복판에도 테헤란로를 만들고 그런 때도 있었었거든요. 지금은 안 좋나 사이가? 지금 좀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그래요? 한때 이란이 이제 정말 최악의 국가로 서방 세계 전체가 오히려 서방 세계 전체를 적으로 돌리던 시기도 있었었죠. 그렇구만. 그래서 우리한테 좀 낯선 나라 네. 이란에 대해서 해주신다고 궁금합니다. 이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낯선 환경, 지금이랑도 시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무래도 관찰자점 시점에서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인권 문제도 하나하나 조금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란 하면 보통 300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근데 300이라는 영화가 너무 심하게 왜곡을 시켜놔갖고 페르시아를 완전 야만인들 집단으로 만들어놨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와 그때 그걸 막았었던 그리스의 문명을 생각해보면 어떤 문명의 질을 우리가 판단하기 좀 힘들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가 더 선진 문명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긴 하죠. 300 감독이 뭐죠? 인종차별주의자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정말요?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어쨌든 궁금합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일부 전반부에서 이란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내용이랑 연관돼서 정치적인 인권 문제를 조금 다뤄보려고 해요. 네, 그다음에 2부에서는 깡쌤께서 또 같은 시대적인 맥락에서 여성 문제에 대한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주실 것 같아요. 여성 문제. 네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역사적으로 나열하는 거는 재미가 떨어지니까 제가 다루고 싶은 시점이랑 나라를 다룬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걸 좀 가져와 봤어요. 애니메이션이요? 네. 제목이 페르세폴리스예요. 페르세폴리스. 네, 예전에 수도이기도 했는데 저는 실제로 이거를 개봉 당시 봤었거든요. 이게 아주 옛날에 개방했던 거죠. 페르세폴리스가 2008년도에 한국에 개봉했었어요. 2008년. 네, 마찬가지로 약간 인디 영화 쪽으로 분류되니까 뭔가 그때는 멀티플렉스 이런 데선 상영하지 않았던 것 같고 기억에 네. 저도 스폰지하우스라는 영화관을 찾아가서 봤었던 기억이 나요. 스폰지하우스? 네. 근데 그 당시에도 강렬했어요. 흑백으로 전개되는 애니메이션이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좀 애니메이션이랑 달랐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이란의 정치적인 거나 이런 역사적인 걸 모르는데도 애니메이션만 보고도 기억에 남았었어요. 오늘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란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란의 역사 그리고 정치적 인권 문제를 김도인이 해주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진행 순서대로 갈 거예요. 먼저 페르세폴리스라는 애니가 빈센트 파로노드 감독이랑 마르잔 사트라피 감독의 합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원래 그래픽 노블이라는 장르로 책으로 먼저 출간됐었어요, 원작이. 그래픽 노블이라는 게 만화랑 소설이 이제 접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개는 애니메이션으로 되는데 줄거리는 소설만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걸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요. 그 원작 소설을 먼저 발표했었고 감독이 그다음에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니까 이걸 영화해야겠다라고 해서 똑같이 애니메이션 장르로 하려고 했었는데 마르잔 사트라피 감독이 원작자거든요. 근데 자기 이제 애니메이션을 연출해 본 적이 없으니까 평소에 마음에 들었었던 빈센트 감독을 초빙해가지고 같이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이거는 제작해서 발표하자마자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 수상을 하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국제 영화제에서 많은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조금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화로 출판되어 있거든요.
원래 4권짜리 책인데 한국에서는 1, 2권을 묶어서 1권, 그 다음에 3, 4권을 묶어서 2권 해서 각각 2005년도랑 2008년도에 출간됐어요. 그래요? 출판사가 명이 특이하더라고요. 새 만화책이에요. 아, 네. 그래요? 저도 사서 봤는데 네네. 저는 애니메이션만 보고서 그 구책 전반적인 일한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대략적인 줄거리만 봤었거든요. 네. 다시 볼 때도 애니메이션부터 먼저 봤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몰랐는데 그 원작 소설을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원작의 그래픽 노블이라는 거를 보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돼 있나 보네? 네네. 그래요? 네. 그림체는 똑같습니까? 그림체가 독특하잖아. 그러니까 흑과 백으로 해가지고 귀엽게 잘 나오던데. 네, 흑으로 해서 실제 감독이 흑백 만화로 구성한 의도가 이란이라면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 서방 세계의 편견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치. 조금 내용적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흑백에 대한 구성을 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색칠하기 귀찮아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마르잔이라는 여자아이로 나와요. 실제로 감독이랑 똑같네, 이름이? 네, 원작자의 감독 이름이랑 똑같아요. 마르잔 사트라피 자기의 어린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 감독은 지금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자기도 본인이 이란 출신인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에 오스트리아로 한번 유학 갔다 오고 다시 이란으로 귀국해서 프랑스로 이제 이민을 갔는데 네. 자기가 이란이 정치적인 급변기에 태어나거든요, 감독이. 그러면서 성장기에 겪었었던 이란의 상황,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사람들한테 마주했었던 이란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 이것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만화에? 네네. 영화가 어린아이 마르잔이 성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21살이면 끝나요. 도대체 몇 살에서 시작하는데요? 네, 어렸을 때 나이로는 대략 한 8살 정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시기상으로 1970년도부터 1990년 초반까지 나오고 마르잔 주인공은 어렸을 때 한 7, 8살부터 시작해서 21살이 되면 이야기가 끝나는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그때 죽습니까? 아니요. 스프니까 그때 이게? 프랑스로 이민을 가는 거에서 영화가 끝나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어린 나이에 끝나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거의 형성됐을 때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애니메이션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백설공주라든가, 네. 뭐 그렇네. 겨울왕국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다들 애들이 성인이 되면 끝나. 그런데? 그 후에 행복하게 뭐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인생은 뭐 한 30부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21살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린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그게 이 사회의 문제라고도 하더라고요. 왜? 성인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서도 그걸 성인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성인의 롤을 본인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30이 돼서도 여전히 나는 아직 더 배워야 될 것 같고 학생인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사회가 좋지는 않다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그런 생각해보니까. 붓다와 예수도 33살 정도의 그쵸. 해탈에 이르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부촌 35. 그래요? 네. 부처님 좀 늦었네. 그러니까 좀 늦으셨어. 장난 아니고 종교전에서 막 도동. 죄송합니다. 군대 갔다 오실 수도 있고. 크게 제가 아까 애니의 시간 순서대로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기점을 어디로 나눌 거냐면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 사건 전후로 나누도록 할게요. 왜냐면 그때 정권이 교체되기 때문에 크게 이슬람 혁명 이전에 마르잔의 성장기, 그 다음에 이슬람 혁명 이후에는 이슬람 중심으로 종교적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부터 펼쳐지는 마르잔의 성장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파트를. 이슬람 혁명을 기준으로 네네. 몇 년에 있었습니까? 이슬람 혁명이요? 네. 1979년. 네. 그래요? 그걸 기준으로 앞과 뒤로 해서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란에 대한 그 역사적인 것부터 설명하고 연관되는 애니메이션이랑 엮어서 이란 구체적 실상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300 나오는 겁니까? 크세르크세스부터. 그 정도는 안 나오는데. 그 페르세폴리스? 네. 이름이? 네, 그것도 원래 고대 그 그쵸.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알렉산더가 가서 약탈하고 불태웠던 그래요? 예, 당시 어떤 뉴욕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거 깡쌤이 하셨던 알렉산더랑 또 연결. 우리 방송은 이제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군요. 너무 누구 많이 편이신 해서. 겁니까? 알렉산더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입장을 밝히세요. 그렇군요. 예. 마르잔이라는 주인공 여자아이는 1970년생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이슬람 혁명 이전으로 나눈다고 했었잖아요. 이슬람 혁명 이전에 실제 마르잔이 출생해서 오스트리아로 유학 가기 이전까지가 펼쳐지게 돼요.
이때 정치적인 거를 알려면 이란이 마르잔이 출생하기 이전의 왕조부터 알아야 되는데 마르잔이라는 꼬마 아이가 살고 있었던 이란 당시는 팔레비 왕조예요. 팔레비 왕조. 네네. 팔레비 왕조는 이란에서 1925년부터 1979년에 유지되던 왕권이거든요. 네. 이란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 굉장히 중요한 장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중요한 장소로 보입니까? 네네. 느낌적인 느낌으로 너무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네. 위치적으로 그렇고 두 번째로 원유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역사상 계속 그 유럽 열강에 대해 가지고 간섭을 받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팔레비 왕조 때는 누구랑 이제 동맹 관계가 드러나냐면 영국이랑 이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네. 영국이 이란이 뭘 가지고 있냐면 석유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싶은데 자기의 친 정권을 세워야 되잖아요. 친 영국 정권. 친영 정권. 네. 그래서 레자 칸이라는 인물을 선택해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장군이었었는데 1921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팔레비 왕조 이전의 이란 왕권이 카라지 왕조였어요. 네. 카라지 왕조의 아흐마드 왕을 압박해서 자신이 총사령관에 위치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1925년부터 팔레비 왕조가 시작된다라고 하고 자신의 이 명칭을 레자 샤로 바꿔요. 샤. 네, 샤. 이란에서는 샤 나오지 왕을 않으셨습니까? 샤라고 하더라고요. 샤. 예. 보니까 재밌는 게 25년, 그러니까 35년까지는 아예 서방에선 페르시아라고 불렀네요. 네, 저희는 맞아요. 계속 이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는 서방 세계에선 다 그 나라를 페르시아라고 불렀었대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국호를 아예 이란으로 고친 거는 35년. 네. 실제로는 이 레자 샤라는 인물이 공화정을 시도하려고 해요. 이전까지 왕권이니까. 예. 근데 보수적인 종교인들이 공화정의 체제를 반대해요. 그래서 공화정을 시도하지 못하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철권 통치를 해서 반대 세력들을 탄압하게 돼요. 그러면 왕이 된 거예요, 그냥? 네,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독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35년에는 국명을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바꾸게 돼요. 이 왕조의 특권이 뭐냐면 레자샤는 1925년부터 1941년까지 통치했었거든요. 네. 대표적인 거는 이란 역사를 공부할 때도 나오는데 세 가지로 드러날 수 있어요. 서구화랑 근대화, 세속화를 추진하게 돼요. 이란에서. 서구화, 근대화, 세속화. 네. 서구화, 근대화는 아실 텐데 네. 이란이 이슬람 종교에 기반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교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 탈종교화, 그걸 세속화라고 해요. 그죠, 세속주의. 네. 세속주의를 안 좋게 여기는 어떤 그런 시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게 되게 그렇네.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터키 같은 나라들이 유럽 연합에 들어가기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서방 세계에서 되게 우호적이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세속주의를 계속적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슬람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냥 경제, 정치 이것과 종교를 완전히 분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잖아요. 그런 걸 이제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걸 세속주의라고 하지. 프랑스도 세속주의 국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속화 이거는 우리가 좀 안 좋게 또 쓰는데 세속주의는 뭐 나쁜 용어는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세속주의인 거죠. 그렇군요. 최 사장은 세속적이지만 그런 뜻인 건가? 종교적으로는 세속적이지 않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이제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본인이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독재를 시작하는데 그 독재 내용이 재미있게도 서구화, 근대화. 그리고 종교와의 분리를 하려고 하는 세속주의로 세속화로. 나아갔다. 네네.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제가 지금 한국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뭔가 떠올리시면 떠올린 안 돼요. 사람도 있어요. 세속화도 됐나? 세속화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알겠습니다. 서구화 근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이란을 근대화시키고 서구화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치? 핵심을 세속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레자사가 세속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 이슬람 기반한 종교적 세력이니까 이 사람들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서구화 근대화로 나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란에서 좀 복잡하게 드러나는데 논점을 굳이 따지자면 서구화 근대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 탈종교적 세력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종교적인 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족주의랑 조금 묶어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전통
종교이라는 거를 공통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종교의 힘이 워낙 강한 나라였으니까. 생각해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 세속화가 이루어진 시기들이 다 있었잖아요. 왕권과 교황권이 계속 싸우고 있었다가. 그렇네. 그렇죠. 교회로부터의 어떤 그 권력을 계속 뺏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뺏기 성공을 한 거죠. 네, 유럽이 네. 먼저 세속주의에 성공을 했고, 여기서 세속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서구와 근대화의 핵심적인 정책이 뭘로 드러나냐면 교육과 사법 제도를 개혁해요. 교육과 사법. 네, 왜 그러냐면 교육이랑 사법이 종교적인 권력의 핵심 기반이 되거든요. 아, 그러네. 아, 네. 근데 유럽이랑 똑같네. 그래요? 모든 대학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교황청에서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대학들을 세속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교육은 당연히 그럴 것이고 네. 또 종교 재판소가 아닌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재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분리하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절차대로 하는구만. 네. 당시 이란은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냐면 보수적인 이슬람 종교인들이 기반하고 있는 마드라샤라는 학교를 기반으로 교육이 진행됐어요. 네, 대학을 통해서 이제 교육이 진행됐던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이슬람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을 하니까 종교적인 세력의 영향이 너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정규적인 서구화된 교육체제를 만들고 법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국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서구화가 근대화랑 동시에 진행되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여성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레자 샤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은 여성에 대한 뭔가 권익을 향상시켰다라는 게 드러나는데 그것도 탈종교, 세속화랑 연결돼 있어요. 종교적인 관습을 개혁하려다가 보니까 종교인들에 대해서 문제됐었던 이슬람의 남녀 문제들 그런 것들을 여성 중심으로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그 마르잔이라는 주인공이 태어나기 이전이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마르잔이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당시에는 누가 통치하고 있냐면 레자샤의 아들 무함마드 레자 팔렙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팔레비 왕조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슬람 분들이죠. 이쪽 분들은 네. 네. 그 이름이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시나.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예. 네. 하여튼 무함마드 레자. 팔렙이. 팔레비. 오케이. 네. 이게 실제로 보통 이름이 세 가지 나오는데 앞에가 자기 이름, 그 뒤에가 아버지 이름, 그 뒤에가 할아버지 이름 이렇게 쓴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요? 네네. 가문 이름이 아니라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네, 할아버지 그럼 이름. 이제 한 3세대, 4세대 정도 지나면 바뀌네요, 완전히. 네. 예, 계속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또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들 이름을 붙이겠지. 그렇구나. 돌려먹기 하네, 진짜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가 1941년부터 팔레비 왕조 끝날 때 1979년 이때까지 통치하게 돼요. 왜 이 무함마드로 왕권이 내려왔냐면 정당하게 이렇게 계승됐다기보다는 레자샤가 축출돼요. 그러면서 그 왕위가 무함마드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레자샤가 2차 세계대전에 중립을 이란이 선언했는데 봤을 때 판단하기로 독일이 세 보이니까 독일이랑 네, 밑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걸 연합군이 파악하고 이걸 좀 무력화해야겠다라고 하니까 41년도에 이란을 공격해서 레자샤를 폐위해요. 아, 그래. 그리고 왕권을 특이하게 그 아들한테 넘겨주게 돼요. 네. 이때 대표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란에서 국내 석유에 대한 국유화 운동이 진행돼요. 네. 이전까지는 영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는데 왕이 무함마드로 바뀌면서 왕권이 조금 약화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아버지 레자샤는 반대 세력을 아주 강력하게 탄압하고 사람들을 뭔가 뭐 죽이는 살상 같은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철권 통치를 했다라고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왕권이 교체되니까 불안정한 시기를 겪으면서 국내에서 이란의 국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기에 대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에 대한 국유화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중심 인물이 모사테크 박사라는 사람이랑 아야톨라 카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야톨라는 누구냐면 종교적 지도자들 중에서 학식이랑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한테 붙이는 존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사테크랑 카샨이를 중심으로 국유화 운동을 진행하게 되고 성공하게 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요. 그러면 영국이 괴롭혔을 것 같은데? 네. 보면 누가 했냐면 1950년도에 그걸 승인을 받아내거든요. 근데 영국이 완전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독점하고 있었던 석유에 대한 독점권을 빼앗기니까 그걸로 영국이 뭘 진행하냐면 미국이랑 연합을 맺어서
국내에서 선동 정책을 이제 진행하게 돼요. 아, 이놈의 그냥 미국이랑 영국은 그냥 전 세계를 그냥 들 수 있는. 해외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석유 수입하지 말아라 금지령을 압박시키고 다른 나라들한테 국내에서는 정치적인 선동을 조장해요. 이때 이용했었던 게 사회주의 단체예요. 사회주의 단체? 네,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주의자들. CIA가 활동하지 않고? 네, 원래 그 두 세력은 친구 아닙니까? 왜냐하면 마르크스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란 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슬람 전통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마르크스가 됐던 미국이 됐던 서양에 대한 학문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요. 근데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건 단지 그 석유를 국유화하려고 했을 뿐인데, 네. 그렇죠? 그 권리를 아니 우리나라에서 나는 우리 땅에서 나는 석유를 우리 국가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것뿐인데 기존의 어떤 자기네들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회사를 통해서 채굴하고 있었던 영국이 이제 빡쳤다는 거죠. 네. 똑같네. 그치, 미국이 남미 정권들 무너뜨리는 것도 똑같잖아. 뭐 일본이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것들을 이제 찬탈하려고 사실 철도 놓고 이뤘었던 거랑 좀 비슷한 거죠. 뭐 깔아줬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엔 본인들을 위해서 한 거였으니까. 어쨌든 그 당시 팔레비 왕조에 들어와가지고 석유 국유화가 진행됐고 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됐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이란이 경제적인 제재를 겪게 되고 나중에 이제 미국의 CIA까지 개입하면서 어쨌든 모사테크가 축출되게 돼요. 그 총리. 이란의 석유 국유화 운동을 중심적으로 펼쳤던 인물이 축출되고 박사님. 이때부터는 네, 이란의 미국 중심의 정권이 들어서게 돼요. 친미 정권이. 네, 친미 정권이. 그리고 당연히 조금 위기를 겪다가 다시 정권을 장악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공포 정치로 이란을 통제하고 팔레비 왕조가 그다음에 네, 무함마드 왕이 그다음에 언론도 통제하고 비밀 경찰 조직해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민족 세력이랑 성직자에 대한 사찰과 감시가 강화돼. 아까 그 왕 다시 이제 아들 무함마드. 네. 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친서방 정책을 펼쳤더니 서방에서는 좋다고 그냥 내버려 두더라. 네. 그리고 뭐 친미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애니메이션의 중요한 배경들이 펼쳐지게 돼요. 미국이 미국 정부를 세워놨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란이 안정적으로 정세가 유지돼야지 계속 자기가 원유나 이란 정세에 대한 간섭하는 거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란이 근대화도 막 운동을 하면서 너무 정세가 불안한 거예요. 네. 미국이 판단했을 때는 얘네들이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시켜야겠다. 그래서 대규모 이란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돼요. 미국이요? 네, 미국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전면에 나서나는 건 아닌데 정권 자체가 친미 정권이니까. CIA를 통해서 뭐. 네. 근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사람 이름만 좀 그 어려운 이름이 나오지. 우리 아니요, 나 한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익숙하죠, 그냥. 그렇군요. 익숙해. 남의 나라 같지가 않아. 테헤란도 익숙해, 왠지. 이게 그러니까 전세가 그 세계대전 이후에 네.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 민족주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 자산들 국유화하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친미 정권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그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 네, 근데 진짜 이란이니까 이슬람이란 종교만 걷어내면 구체적으로 시행한 정책이나 탄압 과정,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규제 내용까지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금 놀랍기도 했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란 개혁 프로그램이 시작됐잖아요. 그 명칭이 뭐냐면 백색 혁명이라고 해요. 아, 백색 혁명. 네. 아십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세탁혁명 이런 거 같은데 백색혁명. 세제 이름 나와도 되겠다. 그러니까요. 네. 아, 이것도 그 미국이랑 연결이 돼 있던 거구나. 네네. 이게 실제로 연도로는 1963년에 시행되는데 그렇죠. 근대화를 위한 6개 조항이 담겨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레자 샤부터 뭐랬냐면 근대화가 세속주의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6개 조항도 뭐냐면 세속주의랑 연결돼 있어요. 종교적인 권위자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6개 항목이 토지개혁, 산림과 목초제 국유화, 세 번째 국영사업장 매각, 네 번째는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 이윤 분배, 다섯 번째는 문맹 퇴치운동. 이때 이란 내 문맹률이 50% 이상을 차지해요.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 이렇게까지 담겨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건 토지개혁인 거예요.
토지개혁.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 좋은 걸 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문맹을 퇴치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 네. 토지를 개혁해서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를 어떻게 보면 분배를 하는 거고. 네, 맞아요. 그렇죠. 골자가 다 그러네요. 네. 근데 문맹퇴치 운동도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국민들이 문맹률이 높으니까 그걸 낮춰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종교 기득권 약화시키는 거 같은데. 맞아요. 문맹률이 떨어지게 되면 종교적인 기득권의 뭔가 영향력이 축소되니까 그것 때문에 제기된 거고.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그 성직자들이 원래 교육을 담당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점점. 네. 그리고 토지 개혁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전에 이란 왕조로부터 대규모 토지를 하사받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은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약화시키려면 토지를 공격해서 그거를 분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성직자들이 땅도 뺏기고 동네에서 서당질도 못하게 되는. 아, 그렇군요. 이게 잘 돌아갔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깡쌤이 서당에서 배우셔가지고. 어쨌든 핵심은 그거죠. 명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리도 차리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적어도 방향성은 아무튼 서구화네요. 그죠? 독재와 서구가 그렇죠. 서구화가 만났지만 근대화, 서구화, 그 독재가 만나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무하마드 왕이 왕권에서 소유하고 있던 막대한 토지들을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해요. 농민들한테.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왕권은 석유 수입이 너무 막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근대화 운동에 투자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모범을 보인다 이렇게 보여주고 토지 분배에 대한 개혁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주장하게 돼요. 그리고 어차피 미국이나 영국도 이란의 토지에는 별로 관심 없고. 네.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할 거 아니에요. 누가 반발하게 되냐면 종교 지도자. 네, 종교적 세력들이 반발하게 돼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정치적, 재정적 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 정권에 대해서 반정권 운동을 조직해서 대규모로 진행시키게 돼요. 여기에서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호메이니라는 사람이에요. 호메이니. 이 사람 중요해서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호메이니. 네. 호메이니요? 네네. 어쨌든 그럼 백색혁명이라는 거의 본질은 서구화와 근대화고 실제로 그걸 했던 이유는 종교 세력의 약화였다라는 네. 거지. 그래서 호메이니 중심으로 국민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일어나요. 아, 반정부 시위가?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꼭 왜 종교적인 사람들이랑 같이 반정부 시위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종교적 세력들이 민족주의랑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애국운동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도 있어요. 자생적으로 일어난 어떤 그런 운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왕조가 네.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전통을 훼손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당시 사람들은. 그렇구만. 조금 보충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 우리 샤샤샤 이 예? 두 번째 샤 예. 무함마드 레자 샤죠.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은 어떤 국가의 화신으로 봤다라는 기록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있다. 내가 석유 수입을 바탕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고 서구화시키고 진보시키면서 나의 어떤 이런 노력 덕분에 시민들이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고 따라서 마땅히 복종하고 감사를 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인반신이요. 근데 깡쌤 지금 뭔가 감정이 실리신 게 그냥 이란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란 얘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국가 주도로 산업 경제 발전 정책을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모든 경제 산업 발전 투자 5단계. 비슷한 거죠. 아니에요, 이란이에요. 국가가 모든 산업 투자를 통제하고 뭐 경공업 발전이나 이때 당시 이제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 건설 같은 것도 다 주도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뭐 보건, 교육, 복지 향상 폭은 확실히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말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문제를? 불균형 발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약 1000세대 정도의 특권층 부르주아 계급이 있었다. 어마어마하네, 1000세. 그거를 그쪽 나라 말로 재벌이라고 부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특권층 세력이 경제를 다 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은행, 제조업, 무역, 보험, 건축 등의 주요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의 약 85%를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한 1000개 1000개의 특권층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읽은 자료에서는. 왜냐면 거기는 재벌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해외에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었고 심지어 고위 공직과 고위 장교직까지 다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매년 떼돈을 버는데 병철르 뭐 이런 오히려 서민들은 연평균 약 15%에서 거의 30-40%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만. 이 지배계급들이 부패와 투기로 단기이익을 얻는 데 돈을 탕진하고요. 그리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립니다. 또 심각했던 게 부동산 투기. 네, 그리고 부패, 부정부패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서민들은 굉장히 살기 힘들었다고 그래요. 네. 수입의 약 4분의 1을 집세로 내야 됐고 집세. 예, 식료품 값도 매년 폭등을 하고 공식 통계상으로도 실업률이 약 15% 이상 잡힐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불만은 부글부글 끓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되게 좀 우리가 균형 있게 보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수치적인 거를 갖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거를 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자면야 뭐 사실 해야 될 걸 한 거죠. 근대화도 있어야 되고 이제 자본주의화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미국과 영국의 등을 업고 그들의 어떤 이권과 딱딱 맞아가지고 들어간 게 좀 별로일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노사간 이익 분배를 분명히 하려고 했을 거고 노동자 대우도 이제 높아지게 될 거고 문맹률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되게 긍정적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부패한 세력이 아니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좀 판단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지 부정적으로 볼지는 여기서는 이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그렇죠. 이건 이제 이란 얘기니까. 이란 얘기니까. 왜냐면 이란에서의 어떤 종교를 사실은 이제 이슬람이 뭐 나쁜 종교는 아니겠지만 당시에 너무 이제 과도한 면도 있었으니까 그걸 몰아내는 측면도 있었고 이란의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다시 이란으로 오겠습니다. 예. 네네. 이란 어디 떠났었어요? 거예요. 이란에 계시는 거죠? 예, 네. 이란에 이란으로 이란. 떠나시면 안 돼요. 네. 네네. 이게 백색혁명이 아까 63년에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로는 계속 끊임없이 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반정부 시기가 계속 일어났었던 거예요. 네. 이 시기에 코메이니를 중심으로. 네, 이 시기에 마르잔이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시작되면 저는 그때 구분 안 하고 봤는데 마르잔이 꼬마 있을 때 주위에서 계속 시위하는 장면들이 펼쳐져요. 맞아요. 네네. 마르잔의 어머니, 아버지도 가서 계속 시위에 참가하고 주변 사람들도 계속 시위하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배경으로 펼쳐져서 그냥 저는 그 당시에 보고서는 2008년도쯤에 봤을 때는 뭔가 전화로 뭐 독재 정권이 있어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종교적인 맥락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어쨌든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었던 거네. 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상에서는 그게 왜 일어나는지도 몰라. 설명이 안 돼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이의 시각에서 좀 애니메이션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도 시위하는 거 막 흉내를 냅니다. 네, 맞아요. 근데 놀이처럼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구나. 예. 근데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이 민주화 운동 어떻게 보면 독재니까 민주화 운동이기도 한데 그거의 방향성이 오히려 예전에 우리의 전통 민족주의로 돌아가자. 신앙, 종교 중심으로. 종교 중심으로 가자. 그러니까 물론 였었던 게 꼭 있는 종교 거예요. 운동가만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섞여 있었죠. 공산주의 중심으로 하는 운동가들도 있었을 거고 그냥 민주화 투쟁하시는 이제 자유주의자들이죠. 그렇죠. 일종의 그런 독재니까 사람들도 이거는. 있었을 거고요. 예, 여러 섞여 있었는데 네. 그중에 이제 절대 다수의 대중들은 사실은 좀 이슬람 종교 근본주의적게 마음이 자꾸 쏠리는 거죠. 그렇구만. 그리고 이제 마르잔의 지금 깡생이 말해주신 것처럼 마르잔 아이의 시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계속 뭔가 시위하는 장면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오고 거기에 참가하는 부모님의 모습. 근데 마르잔이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왕은 좋은 분인데 왜 가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이렇게 하거든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왕이 신이 선택한 사람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지. 근데 부모님이 자기가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마르잔이 가서 얘기해서 마르잔의 아버지가 마르잔을 앉혀놓고 이란의 역사적인 지금 이 맥락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래. 네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기점이 되는 이슬람 혁명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예. 네. 근현대로 넘어올 때 이란의 역사가 바뀐 것처럼 1979년에 일어난 이슬람 혁명 사건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르잔의 생활상도 이 사건을 중심으로 급변하게 돼요. 반정부 시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1963년에 정부가 당연히 탄압할 거 아닙니까? 무자비하게 탄압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의 사상자가 발생해요. 반정부 시위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라마단 기간을 중심으로 반백색 혁명 운동해서 반정권 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나요. 이 사건을 계기로 호메이니 아까 중심 인물이었었던 호메이니가 국외로 추방되고 호메이니는 국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국내 반정부 시위를 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그렇다면 호메이니의 정체성은 뭐예요? 호메이니는 그때 당시 이제 시아파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네네. 종교적인 측면 때문에 이게 최고 존엄이라고 하려고 그랬죠. 눈 봤거든요. 그래. 여기. 최고 존엄. 일이랑 시아파. 봤는데 지금 존엄. 네네. 이분은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 예. 네네. 시아파잖아. 그죠? 존칭 중심 꼭 분입니다. 붙이시고요. 네. 예. 어쨌든 그 반정부 세력의 핵심적인 저항 인물이 호메이니고 네. 호메이니 정체성은 어떻게 보면 뭐 종교, 그 다음에 뭐 민족주의. 완전 근본주의자예요. 근본주의자. 네, 이슬람 근본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촉발됐었던 게 1978년 라마단 기간에 반정부 시위가 수백만 명 단위 규모로 전개가 돼요. 근데 이제 9월 8일에 정부에서 경고를 해요. 너희 해산 조치해라 라고 정부에서 권고를 했는데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고서 계속 자기 시위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진압해서 이때 수천 명의 학생들이 죽어요. 시위대에서. 그러니까 중심적으로는 학생층이지만 시위층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요. 네. 그래서 이란에서 이거를 검은 일요일이라고 불러요. 지금까지도. 아, 그래요?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란 국민들이 그 전까지는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는데 대규모로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11월 4일에는 왕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의 시위가 전개되고 정부가 또 대규모로 탄압하니까 수많은 학생 사상자들이 다시 발생해요. 이 날을 학생의 날이라고 불러요. 아까 말했던 9월 8일의 대규모 학살은 검은 일요일, 11월 4일에 일어났던 대규모 학살은 학생의 날 이렇게 명칭해요. 시험에 나옵니까? 네네, 외우세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이 보니까 이란의 정세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자기가 이제 우호관계 맺었던 무하마드 왕을 퇴진시키고 망명하도록 권고해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서 1979년에 드디어 호메이니 국외에 있었거든요. 프랑스에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다시 귀국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란 전체적인 거는 막 환호성 축제 분위기가 펼쳐지게 돼요. 1979년에 호메이니가 귀국해서 국민투표의 98% 지지율을 받아서 공화국을 수립하고. 어이고. 네. 뭐야, 이게 국한이야, 뭐야, 이게. 실제로는 98%로 나는데 영화의 그 애니메이션은 99.9%로 나와요. 방송에서. 그래서 호메이니 중심의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되게 돼요. 4월 1일에. 이때 이제 이슬람의 팔레비 왕조는 끝난 거죠. 공화국이면 뭐 대통령이나 뭐 그런 걸 했나? 아니요, 의회가 구성돼요. 네네. 네네. 나중에 대통령도 선출하는데, 근데 이슬람 공화국은 당연히 반미, 그 다음에 반식민주의를 모토로 삼는 정권이에요. 아, 오래 못 갔겠구만. 네. 그리고 호메이니가 이슬람 최고 종교 지도자잖아요. 예. 호메이니가 꿈꿨었던 거는 율법의 나라예요. 완전 근본주의 근거에서 이란의 서구화, 근대화가 진행되던 시대를 복고로 완전히 돌려버려요. 아름다운 시대로. 네. 중세로 돌아가자. 네. 그리고 호메이니도 지금 정권을 다시 장악한 거기 때문에 당시에 팔레비 정권에서 일하고 있었던 고위 관료들 600명 이상을 총살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뭐 재판에서 진행된 게 아니고 속전속결로 혁명 재판소를 임시 개설하고 계속 끊임없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약식 재판에서 사람들을 자꾸 처형해 나가요. 이게 뭐 좋아진 게 하나 없네, 이스라엘 혁명을 통해서. 네네. 그 다음에 국민 전체적으로는 여성들한테 종교적 복장 강제적으로 착용할 거, 그 다음에 술이나 담배, 서양에 관련되는 물품이나 문화 같은 거는 다 전면 금지시켜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 시위를 할 때 반정부 시위를 해서 반백색 혁명 시위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대학생들이라든가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렇지. 근데 본인들이 시위를 하면서 하고자 했던 방향성이 있을 거고 꿈꿨던 사회가 있을 텐데 이건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근본주의 이슬람 사회는 절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 대학생들이 꿈꿨던 사회는. 그렇지. 일단 민주화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거고 일단 황제는 폐위돼야겠지만 그리고 꿈꿨던 사회는 다른 사회였을 텐데 네. 결과적으로 어디랑 손을 잡고 실제로 민주화 운동이 아니죠. 그 운동 반백색 혁명 시위를 했냐면 근본주의 이슬람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간 거고 98%의 절대 다수가 지지를 했고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매트릭스를 했었잖아요. 네. 만약에 정말 98% 다수의 대중이 근본주의 이슬람 사회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그냥 매트릭스 안에서 난 살래요, 현실이랑 상관없지만 그게 좋아요라고 한다면 그걸 내버려 둬야 되는 것처럼 이란을 그냥 내버려 두고 거기는 그냥 근본주의 이슬람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 국제사회에서 했었어야 되는 일인 건가요? 독씨가 아까 했던 자기 얘기를 또 다시 뒤집은 것 같은데 그 민중들이 원했던 건 아니니까 모르는 거지 그건.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그거지. 뭐냐면은 어쨌든 새롭게 호메이니 정권 같은 경우에는 민중에 의해서 민중이 주체가 돼서 세워진 정권인데 98% 지지율로 그 민중을 뭐로 만들었냐면은 신의 노예, 신의 종속된 존재로서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민중의 뜻에 어긋나겠죠. 본인들이 생각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린 그렇게 하겠다. 우린 이슬람 근본주의로 나아가겠다라는 그 정치 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네. 방향성을 계속 공개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메이니까? 민중들은 선택을 한 거야.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금 2016년에 대한민국을 사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불행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통제에 대해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앞장서서 네. 예를 들면 뭐 서양의 어떤 그 락 음악을 듣는다든가 그런 애들을 비난할 수 있을 것이고 굉장히 이건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되게 상황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많이 달라서. 그렇지.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은 뭐가 변수가 하나 추가돼 있냐면 종교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한국은 뭔가 공식적으로 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슬람이란 종교가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한국을 그냥 단편적으로 적용해서 듣기엔 좀 어렵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한국이나 외국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슬람의 전통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했다고 해서 그게 뭔가 신의 종속 상태라고 볼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이 지정학적 위치가 되게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2500년 동안 계속 외란을 겪어요. 계속 끊임없는 침입이 있었던 거예요. 아랍의 침입도 받고 몽골의 침입도 받고 근대화로 넘어서선 계속 제국주의 침입을 받으니까 뭔가 민족적인 성향이 두드러질 수도 있었다라고 파악할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 살게 해줘. 기뻤을 수도 있겠구나. 네네. 그러니까 이걸 저희 시각에서 뭔가 단면적 평가를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종교적 국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악의 수렁통에 빠지고 괴로워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네. 깡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좋아서. 엄청나게 열광했어요. 탄압한 왜냐면 다음에는 일단은 저기 뭡니까 그 지식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도 공산주의자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자도 있을 거고. 자유주의 운동을 하는 민주화 세력들도 있었을 텐데 이 싹 사람들의 얘기가 귀에 안 들어와요.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문맹률이 낮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네네. 대부분 농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뭐 비전이라든가 어려운 이야기들을 도저히 일단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일단 신의 뜻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설득력 있게. 마음에 더 왔거나. 차라리 어떤 종교적 전통을 회복하자. 저 빨갱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코쟁이들. 코쟁이들이 우리 이슬람 가치를 타락시켰다. 이게 훨씬 잘 먹히는 그럼 거죠. 같이 싸웠었던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었던 사람들이라든가 반독재 운동 혹은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을 다 싹 다 그 처형한다든가 이렇게 축출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호메이니가? 나중에 네네. 이제 책 축출해 거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때도 대중들은 지지했었을 수 있겠네요. 지지 안 할 수가 없죠. 그때는 이미 체제가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뭐 뭐라겠지. 빨갱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네. 근데 친미주의자다. 뭐 불순분자다. 친러주의자다. 또 다른 독재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초반에는 팔레비 왕조의 실권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니메이션도 마르잔의 시각으로 드러나니까 이란 전체가 약간 환호하는 분위기로 그려져요. 사람들이 막 들떠 있어요. 혁명에 대한 걸로.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연관된 거 한 애니메이션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크게 두 장면이 나오는데 마르잔이 아직 어린 아이잖아요. 1970년생이니까 이 당시 9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약간 정치적인 탄압이랑 연결돼 있는데 저희 또 같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크게 두 장면을 뽑아왔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첫 번째 장면은 제가 생각하기로 연자제를 다룬 것 같아요.
그 이전에 팔레비 왕조에서 비밀 경찰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 명칭이 사바크거든요. 예. 근데 사바크 출신의 아버지를 둔 라민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남자아이. 그래서 마르잔의 친구들 중에서 라민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막 수군대는 거예요. 야, 라민 아빠 사바크 출신이어서 사람들 많이 죽였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우리가 가서 무찔러주자. 쟤를 처단하자. 이래가지고 라민이 동네 지나가는데 막 못 같은 걸 가져가서 걔를 찌르려고 막 해요. 못으로? 네. 허이고. 애들이니까 그냥 뭔가 무기 같은 걸 찾았는데 못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이제 가서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데 마르잔이 엄마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뭐 하고 있어? 해서 일로 와봐 하니까 걔가 막 얘기해요. 라민 아빠가 샤바크 출신인데 우리가 혼내주고 쟤를 처단할 거야. 막 그러니까 엄마가 가가지고 이 아이를 혼쭐 내요. 이 아이라는 거는? 자기 딸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라민의 아버지가 한 일을 가지고 라민의 죄로 돌리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하면서 말을 해줘요. 차라리 아버지를 가서 찔러라. 그렇지. 그렇게 저기 있다 아버지. 네. 왜 아들을 찌르냐. 근데 마르잔이 잘 못 알아들어요. 어린애니까 9살이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의 죄지 라민이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라고 하니까 어쨌든 설득을 당해서 그 다음에 라민을 동네에서 만나게 되니까 마르잔이 그때 일을 사과하면서 미안해 뭐 너는 잘못이 없었는데 그냥 그래서 용서하는 듯 대한 말을 건네요. 근데 라민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공산주의자들을 죽인 거고 그들은 악마이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악마를 죽인 것뿐이다. 이게 사실 종교에서 잘 드러나는 것들이죠. 이런 게. 그렇죠. 악마로의 프레임을 씌우고. 근데 자, 원자재 얘기가 나서 그러는데 지금 이 주인공의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버지도 핍박받고 막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주인공 마르잔이요? 네. 마르잔 아버지 죄라기보다 제가 말씀 안 드렸었는데 마르잔이라는 그 꼬마 아이의 왜 증조 할아버지가 왕족 출신이에요. 네. 그 팔라비 왕조의 이전 왕조. 네, 카라즈 왕조의 왕자였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 왜 증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아빠가 왕족 출신인 거예요. 근데 팔레비 왕조에서 축출돼 가지고 나중에는 감옥에 수감돼요. 특이하게 또 왜 증조 할아버지는 정치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를 지지하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정권도 탈환당하고 사상 때문에 감옥에 수감돼서 고초를 겪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르잔네 가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백색혁명이나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네, 그런 시점으로도 그려지는 걸 수도 있죠. 네.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에서는 특히 연자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딸의 행동들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네. 본인들이 네. 당했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걸 다시 또 마르잔이 엄마랑 가서 얘기하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라민이 아직 어린아이니까 어른들이 해준 말대로 생각할 뿐이고 그 아이도 커서 자기가 생각해보면 진실을 깨닫게 될 테니까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영웅들이 등장하게 돼요. 네. 영웅들이 등장해요. 영웅. 네,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당시에 팔레비 왕조에서 탄압하던 정치범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대규모로 한 3,000명 이상 풀어줘요. 종교 지도자들 주로.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초반에는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나 서구 사상을 지지해가지고 반정부 운동 펼쳤었던 사람들도 대규모로 풀려나요. 네. 어차피 싹 다 축출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펼쳐지냐면 마르잔의 친구들 중에서 아버지가 안 계시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치범이어서 수감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항상 조금 우울하게 지냈는데 아버지가 풀려나니까 막 기뻐해서 마르잔의 집에 놀러 오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정치범으로 수감되면서 겪었던 고초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걸 마르잔이 이제 듣고 있는데 시아마크 자리라는 분이 있어요. 마르잔 친구의 아버지거든요. 45년생이고 신문기자고 반정부 기사를 써가지고 감옥에 수감됐어요. 6년 동안 수감돼 있는데 친구 랄리 아버지가 똑같이 집으로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기 고문받은 얘기를. 근데 이란이 친미 정권이 있잖아요. 팔레비 왕조에서. 그러니까 고문 기술자들도 여기에서 드러나기로는 CIA에서 훈련을 받은 고문 기술자들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문할 때 발바닥에 뇌신경이랑 연관되는 세포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발바닥을 중심으로 고문해서 그 아저씨가 발바닥에 막 짓물러 있어요. 채찍을 너무 많이 당해서. 그 다음에 뭐 담배로 피부를 지지고 손톱을 뽑고 그 다음에 막 등을 채찍으로 내리치고 이런 고문들이 나와. 그리고
그분들 동료들 중에서 막 살해당한 사람, 그 다음에 전기 다리미 같은 걸로 몸을 지지고 이런 막 그 얘기들이 펼쳐지는데 정치적인 탄압이나 이런 고문 같은 내용들도 다뤄지게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걸 듣고 되게 끔찍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미는 집에서 엄마가 쓰는 가전제품인데 막 그걸 사람을 지졌다고 하니까 걔가 막 그걸 듣고 혼란스러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린아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이 정통적인 것도 있긴 한데 아흐마디라는 사람도 나와요. 정치범으로 수감돼 있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청산가리를 물고 있었어요. 자기가 자살하려고. 근데 그게 실패하니까 계속 아주 모진 고문을 당하다 최종적으로는 암살당하는데 암살할 때 신체를 토막내서 죽여요, 사람을. 그래서 이게 영화 장면이. 이때까지 이제 이슬람 혁명을 기점으로 갑자기 이란의 정치적인 게 급변하는 시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전반부. 네. 그 다음에 후반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슬람 혁명 이후 당연히 이슬람 근본주의가 확산됐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슬람 혁명 이후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건데 이슬람 근본주의가 확산되게 되고 이란의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이라크 전쟁. 네. 이걸로 이제 마르잔이라는 소년의 인생도 국외에 나가서 사는 걸로 변경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 후반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반부에서는 이제 서구와 근대화 중심으로 해서 약간 자율적인 분위기가 펼쳐지는데 후반부에는 정권이 교체되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세력을 점거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들이 펼쳐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호메이니는 이슬람의 뿌리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것도 다 근본적인 이슬람주의의 입장을 따르게 돼요. 공화국의 헌법을 만들긴 했지만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결정이 초유해적인 권력을 갖게 되고 당시에 대통령들도 그냥 이거에 대한 의사대변하는 수준으로 머무르게 돼요. 이전까지 가장 크게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게 마르잔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의상을 자유롭게 입고 다니거든요. 네. 이때부터는 차도르가 의무적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갑자기 마르잔도 학교 갈 때 차도를 착용하거나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그려지게 돼요. 차도르? 네. 차도르면은 전체를 뒤집어 쓰는 건가? 네. 이슬람에 대해서 여성의 전통 복장 중에서 하나의 천으로 된 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는 형태, 차도. 전체적인 이란 상황 분위기를 그 마르잔이 겪었던 일 중심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첫 번째, 마르잔한테 삼촌이 나오는데 아누시 삼촌이 나와요. 아빠의 형으로 나오거든요. 아누시 삼촌은 팔레비 왕조에서 정치적으로 수감돼 있어요. 이슬람 혁명 때 풀려나는 사람이에요. 네, 18살 때 뭐 하냐면 이란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공화주의를 지지하다가 감옥에 수감되게 돼요. 그래서 9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슬람 혁명에 의해서 정치범들이 풀려나니까 그 당시에 같이 풀려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르잔이랑 만나서 막 조우하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공화정, 이슬람 공화정을 지지하는 게 거의 98%가 넘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잔의 가정은 이거를 불만스러워해요. 이슬람 근본주의가 확산되거나 이럴까봐. 근데 이 아누스 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시 이란 상황이 문맹률이 너무 높으니까 갑자기 프롤레티아 혁명이나 이렇게 사회주의로 나가는 건 어렵고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지해서 나갈 거지만 이 사람들은 종교 세력들이니까 정치에서 물러나면 그때 프롤레티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키면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사회주의자니까? 네, 사회주의자니까. 그 점진적인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네,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서 이란이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꿈꿨던 인물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주의가 확산되니까 서구 사상이잖아요. 마르크스주의는. 예. 이거를 지지하고 있던 아누시 삼촌이 다시 재수감되고 처형되게 돼요. 그냥 바로 처형돼? 네, 수감되어 있다가 처형되는 걸로 나오는데 아누시 삼촌이 처형되기 직전에 한 명만 면회로 올 수 있다라고 해서 자기 조카를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르잔이 어린아이인데 그 삼촌을 만나러 가가지고 마지막에 조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잡해. 정치 탄압이라고 해서 꼭 반정부 인사라서 탄압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종교 세력에서 탄압되는 것도 아니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어떤 축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계속 탄압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현대 역사에서 뭐 공산주의는 항상 만인의 적이었죠. 네.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란 상황 모습 좀 잠깐 이야기할게요. 예.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도르 착용이 강제됐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거를 강제해서 생겨서 마르잔이 여기서 막 반발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네. 그리고 그 영화 애니메이션 장면으로는 마르잔 어머니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슬람 근본주의자 남자가 와가지고 차도를 안 착용하고 있으니까 차도를 착용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마르잔 엄마한테? 네. 네. 마르잔이? 아니요, 마르잔 어머니한테. 어머니도 차도를 안 하고 있었어? 지나가는 남자가. 네, 그러니까 막 입에 담지 못한 욕설을 하면서 모욕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성 전통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은 강간해서 쓰레기장에 버려야 된다 이런 막 욕설을 들어요.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좀 사회상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독재는 싫었고 그 팔레비 왕조가 너무 싫긴 했었지만 일단 서구화가 진행됐었고 어떻게 세속주의로 갔었던 걸 맛본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제는 반발을 조금씩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또 다수의 사람들은 그거를 옳게 여겼겠지만 뭐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라고 생각했었겠지만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길거리에 걸어 다닐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듣잖아요. 차도를 쓰라고. 아, 맞아요. 차도를 똑바로 써라. 차도를 똑바로 써라. 예. 저는 그냥 그 규제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 차도를 착용할 때 머리카락이 보이면 안 된대요. 근데 네, 애니메이션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썹까지 차도를 내려 쓰는 게 아니고 이마 라인, 헤어 라인까지 이렇게 걸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시하는 사람들이 정식대로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게끔 내려 써라 이렇게 계속 규제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전투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투모도 딱 군대에서? 내려 써야 되는데 애들이 그렇죠. 다 뒤로 딱 쓰잖아. 네. 그 눈썹이 안 보이게 써라.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한국에서도 상투 틀잖아요. 네. 근데 상투 트는데 이제 앞에다가 이마 가리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상투를 틀 때. 아, 예. 그게 사실 이마 가리개가 아니고 그 머리를 감싸는 거라서 이마를 가리고 있으면 안 되고 머리 부분에 가 있어야 된대 그거는. 아, 사극에서 그래? 나오는 것들은 좀 잘못 나오고 있다고. 아. 이마 가리개가 아니고 훨씬 더 위쪽으로 이마는 다 까고 머리 부분을 정확히 이렇게 딱 잡아주고. 근데 그것도 동네마다 스타일이 달랐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그럼 그렇지. 저희 경상도 어디서는 이렇게 뭐 약간 사선으로 쓴다거나 유행이. 그랬을 것 같다. 실제로 왠지 유행이 있었을 것 같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인간은 뭔가를 좀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애니메이션 속에서 보면은 이제 총 들고 돌아다니는 놈들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런 네. 사람들이 계속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애니메이션을 볼 때 저는 구분 안 하고 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소설 원작을 보니까 네. 애니메이션 표현할 때 이 작가가 복장을 구별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뭔가 차도로 썼나 보다 뭐 안 썼나 보다 이렇게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구별할 때 근본주의를 지지하는 여성들은 차도를 제대로 착용한 걸로 나와요. 애니메이션에서. 네, 똑바로 쓴 거예요. 그래서 몰랐는데 마르잔이 막 길거리 가거나 어머니가 갈 때도 차도를 똑바로 써라라고 해서 그걸 규제하는 여성 집단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차도를 착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버이에 아니요. 그러니까 수녀님 같은 복장을 하고 있죠.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현대적인 여성들,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에 대해서 반발하는 여성들은 자기 복장으로 그걸 표출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히잡만 착용해요. 머리만 가리는 히잡. 그러니까 스카프. 네. 그다음에 그것도 제대로 안 쓰고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식으로 헤어라인에 걸쳐져 있어요. 그 사회 안에서는 그 디테일한 무엇인가가 다 있었겠구나. 네네. 코드가 돼가지고 다 자체 정치적 성향을 우리나라도 이제 쫄바지 입고 다니느냐, 그치. 힙합 바지 입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강북 강남이 나눴던 적이 아, 있지 않습니까? 맞다, 와, 맞다. 야, 고리적 얘기를 지금 언제적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네. 힙합 예, 바지 20년 전. 생각난다. 네. 주로 깡쌤 주로 뭘 입으셨습니까? 저는 힙합. 진짜 예. 강남 쪽이었네. 예. 당연히 힙합 바지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도희도 힙합이었어요? 네, 막 진짜 큰 귀 늘어질 것 같은 귀걸이 차고 막 이랬던 거 고등학교 기억나는데? 때? 얼씨구나. 그런 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독실이는 힙합이었습니까? 쫄바지였습니까? 언제? 나 뭔 모르겠네. 교복 입고 다녔는데. 일수 가방 메고 막. 교복 그 치수 줄이는 걸 모르는구나. 왜냐면 덕실님은 섬에 계셔. 섬에 있는 섬나라에 거야. 섬나라. 원래 영국이 영국에서 다 느리잖아. 대영제국에 있어서 고등학교 때 그때는. 상투투도 읽었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대륙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 어쨌든 그 복장 차이도 애니메이션에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거는 네. 보지 못했네요.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거 자료 조사하다 책에서? 보니까 네. 그리고 남자들도 근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턱 수염을 기르는 걸로 나오고
옷을 입을 때 상의 셔츠를 밖으로 내어서 입는데요. 몰랐어요. 근데 마르잔의 아버지는 항상 콧수염 정도만 입고 턱수염이 없거든요. 그리고 배바지 입으시고? 네. 진보적인 남성은 콧수염이나 있던지 아니면 수염을 아예 안 기르고 맞다. 셔츠는 넣어서 입는데. 약간 그 서양 느낌? 서양은 세련된 신사 네네. 느낌? 영국 신사 느낌? 그러네. 네. 그래서 복장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구별하는지 몰랐어요. 그게 그 사람들, 이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는 수단이었었대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민중들도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었던 거지.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면 그 종교니까 아까 금주나 이런 거 금지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서양 금주. 제품도 쓰면 안 되고. 그래서 마르잔이 어떤 게 하냐면 그 자기가 막 노래나 이런 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당시에서 이렇게 제조품이 원활하게 생산되는 게 아니니까 밀수 시장이 있는 거예요. 암시장이. 네. 그래서 마르잔이 어머니한테 용돈을 타가지고 몰래 막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정통 복장을 입고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청자켓, 막 마이클 잭슨 백지 같은 거 막 달고서 아디다스 운동화를 막 신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안 되는데, 네네. 가다가 그래서 막 암시장에 가서 이렇게 저희가 말한 것처럼 낮게 읊조린 거, 뭐 마이클 잭슨 뭐 이렇게 잘 그래서 아저씨들이랑 흥정해가지고 카세트 테이프 2개를 사요. 그래서 사고 돌아오는 길에 아니나 다를까 그 이슬람의 전통 복장을 규제하는 시위대 여성분들한테 걸려가지고 복장을 막 규제당해서 끌려가려는 위기에 처하니까 마르잔이 거짓말로 의기를 모면해서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일단 근데 그 복장이 법제화가 된 거죠? 네, 법제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을 안 지키는 시민들인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를 따지자면 통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죠, 돌아다니는 그렇죠. 그런 느낌. 한국 사회도 뭐 장발 규제라든가 이런 게 그렇죠. 장발 규제 있었구나. 네, 그리고 뭐 미니스커트 규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자아되고 센치 재고. 네. 그래서 그때 그거 복장을 규율하던 단체들이 있어서 혁명수호대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불시로 계속 이란 사람들을 검거해서 복장 제대로 착용했는지를 검문하고 그 다음에 어겼다 그럼 벌금이나 구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네.